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사실은 조세 체계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조세 체계에서 사정 봐준다고 모 공제, 결국 모든 공제는 결국은 더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더 많이 부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 식으로 결국은 공제를 예컨대 구유세만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누구나 자기네는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그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게 돼 있고 그걸 가지고서 전체 국민한테 어떤 혜택이 되는 여러 가지 복지를 한다면 사실은 멜로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거든요. 그게 작년 건강보험 하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푼도 안 내고 혜택을 많이 받을까 그런 건 더 이상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세금을 정답에 내자, 그러니까 정답에 간다를 공정하게 내자. 그것이 그걸 가지고서 정말 더 공정한 이거 훨씬 더 많고. 비정규직 확대 관련해서 제일 많이 건드렸죠. 고민을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간단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저는 아까 계급적 지위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 오해가 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의 정치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근데 왜냐하면 계급적 지위가 너무 분화가 많이 됐다. 20세기 중반에 풀타임의 육체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전체 근로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정규직이 전체 임금 근로자의 80%, 전체 사회보장성의 80%를 차지했을 경우와 그리고 한국 사회 노동시장은 좀 많이 바뀌어서 저는 반드시 지금 노동에서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이해관계를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극단적이지만 사실 노동조합도 엄청난 균열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외환위기가 터지고 나서 제가 경험했던 몇 가지 사건들은 한국 사회에서는 아마 노동조합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가장 조합적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하나의 계급적 지위를 가정한 투표와 정치적 선택이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 아니냐. 이런 가정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노동의 문제는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라는 게 흔히 이제 비정규직하고 짧게 표현하지만 제가 주위에서 보는 많은 사람들은 비정규직이라는 게 하나가 상징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종사상 지위로 표현하는 비정규직들은 일단 교육, 지역, 성별, 연령, 여러 가지 조건에서 취약점을 다 갖고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걸 비정규직이 됐을 때 젊은 사람에게 비정규직이 갖고 있는 엄청난 충격이 있어요. 장관 국가더라고요. 근데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복지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냐면 한국 사회에서는 87년 체제 이후에 노조가입률이 증가하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회보험 가입자들이 증가했지만 사실 지금의 체제로 노동이 양극화된 사회에서는 복지가 늘어날수록 복지 혜택도 같이 양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소득의 양극화와 복지 혜택의 양극화가 같이 동반돼서 움직이고 있는 시기죠. 그러니까 사실 그 고리에 비정규직이 있죠. 비정규직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해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한국에서 복지 논쟁을 시작할 때 이 비정규직 문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큰 장애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이고 소득이 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지원하려고 해도 소득 파악도 안 되죠. 사실 비정규직한 상당수 사회보험에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파악 안 되고 뭘 주려고 해도 대책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볼 땐 소득 파악 안 되니까 복지를 안 줄 수 있는 좋은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정규직들이 노동시장에서 계속 이동을 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특정 복지구가 끊어지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청년층들이 어떻게 변해갈지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복지시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형평 공정 문제에 가장 불만을 많이 가진 집단이 30대죠. 그 30대가 누구냐면 외환위기 때 아버지가 취직했던 계층이기도 하고 교육제도가 바뀌었던 계층이기도 하고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이 아직 안 된 계층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차지하는 그 집단들의 문제가 사실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소득의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노인이 한쪽에서 문제라면 사실 곧 다가오는 문제는 청년층들의 문제다. 이 청년층들의 문제가 이 테이블 치고 그런 거죠. 아버지가 죽어서 자산을 배분하기 전까지 상당히 가난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이대로 30대가 부동시장에 대학교적으로 절반 이상 비정규직제를 계속 맴돌게 된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시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많이 나왔던 그 노동 관련한 특히 이렇게 네, 김대중 선생님. 예. 김태일 소장님하고 노대명 위원님께 한 가지씩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한국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복지 예산이 GDP 대비 비중 비교할 수 없이 낮다는 건 주시는 사실인데, 제가 지방 다른 광역시의 그 직장을 가지고 근무할 때를 돌이켜보면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제가 확신이 안 드는데요. 복지라고 생각하는 저희가 무슨 뭐 연금이랄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무슨 실질적으로 건설 예산들, 축구장을 만들거나 뭐 수영장을 국민을 만들어주거나 이런 건설 예산들이 복지 예산들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들도 좀 논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실질적인 기준이 OECD보다 모두 동일하지 않으면은 한국이 건설 기준이니까 상식적으로 복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설 대비 비중이 좀 과소하지 않은지, 이거를 감안하면은 GDP 기준이 GDP 대비 복지 예산은 훨씬 더 낮게 평가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혹시 통계를 뽑아보면은 좀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노대명 위원님께서는 아까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 약자, 노인이나 노약자 계층에 대해서 과도한 이슈가 집중되는 나머지 상대적으로 실제 국가의 파일을 키우고 생산을 담당해야 노동계층의 복지가 지금 과소평가되고 있다, 좀 코스 던져고 있다, 이런 말씀 좀 해주는데요. 이런 지적이 좀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하게 좀 느껴집니다. 바로 와닿는 게 지금 윤영학 정부의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과 그다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조금은 제가 좀 과장을 얘기해서 그냥 순수 논리적 차원에서 얘기하면은 낙수효과, 파이를 키우면 우리는 어쨌든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약자한테 집중할 게 아니라 노동계층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낙수효과하고 그다지 크게 논리적으로 논리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반박을 해야 가능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작년에 우리나라 복지 예산 규모 할 때 예를 들어서 주택 임대주택 아니죠, 보금자리 그런 것들 다 복지에 포함해가지고 많이 다 그런 식으로 참여에 대해서 비판하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전 복지 예산의 주택 부분에서 건설이 들어가는데 OECD 기준에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OECD 보고할 때는 그거는 제외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예컨대 복지관을 한다든가 무슨 개발로나 노인들 개발로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 시설 같은 거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은 복지 예산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그런 거를 위한 어떤 기관을 설립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설에 해당하는 무슨 그런 것들이 틀림없이 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차지하는 것은 전체 복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각 국가마다 이게 리포트하는 게 OECD 기준을 주고 그거에 맞춰서 다 보고를 해도 다 완전히 약간의 그런 오차이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복지 관련 시설, 분명히 우리 그런 것 많이 하긴 해요. 최근에 지금 이제 확장되는 단계. 하지만 그것 때문에 GDP 대비 비교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나눠서 같지는 않아요.